따님 성함이 여기 없으신데요. 간호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없다고? 내 이름이? 저는 71세입니다. 아버지는 올해 95세.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연명의료 결정서에 제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연명의료 결정서는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가족대표분의 동의로 진행됐고요. 가족대표?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누가 대표였을까요? 누가 저를 빼고 결정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5남매 중 막내딸입니다. 위로 오빠 셋, 언니 하나. 저는 늘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엄격하고 말수 적고 감정 표현에 서툰 분이셨죠. 하지만 자식들만큼은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얼굴 보는 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었고 오빠들과 언니는 이미 다들 제 가정을 꾸린 뒤였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큰오빠가 모시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나는 내 집에서 산다, 너희 집에 가면 불편하다. 그렇게 30년을 홀로 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아버지를 자주 봤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렀죠. 장 받아드리고 반찬 만들어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아버지, 저 왔어요. 오냐 왔나? 아버지는 늘 그렇게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끓여드린 미역국을 드시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제들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왔습니다. 큰오빠는 사업 때문에 바빴고 둘째 오빠는 지방에 살았고 셋째 오빠는 솔직히 말하자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니도 시댁 일이 많아서 자주 오지 못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아버지의 일상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결정,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표현, 그 중요한 순간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지난 6월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큰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저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뛰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은 이미 다 와 있었습니다. 모두 굳은 얼굴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었죠. 뇌경색입니다. 광범위한 출혈이 동반됐고요.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돼 있었고 인공호흡기가 아버지 대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족분들,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상담실에는 큰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언니, 그리고 저 5명이 들어갔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자발호흡이 거의 불가능하고 의식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분들과 연명의료에 대해 상의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환자분께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때였습니다. 큰오빠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처음 봤습니다. 언제 이걸? 제가 물었습니다. 큰오빠는 저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실 때 같이 작성했어. 나는 몰랐는데 내가 알 필요 없었지. 어차피 형제 대표로 내가 서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알 필요 없었다고? 의사 선생님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 내용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잠깐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에 대해 들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정말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으셨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큰오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확인해? 이미 아버지가 서명하셨고 병원에서도 확인했어. 내가 지금 뭘 하겠다는 거야? 저도 가족이에요.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래, 딸이지. 근데 이건 장남인 내가 책임질 문제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오빠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막내야, 형 말이 맞아. 이런 건 집안 어른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감정적으로 굴면 아버지한테도 안 좋아. 감정적으로 군다고요. 제가 감정적이라고요. 7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버지를 찾아뵀는데 밥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녔는데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저는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딸이 아닌가? 내가 가족이 아닌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제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가족동의, 환자 자기결정권, 밤새 자료를 읽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안내서, 법률조문, 판례, 사례집. 읽으면 읽을수록 제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제도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제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의향서를 작성하셨다면 그건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과연 아버지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하신 걸까요? 누가 옆에서 설명해 드렸을까요? 아버지는 95세입니다. 글씨도 잘 안 보이십니다. 귀도 어두우십니다. 누군가, 아버지,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고 종이를 내밀었을 때 아버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셨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환자가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전원의 합의. 전원이라는 건 저도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 아버지께서 의향서를 작성하실 당시 제대로 된 설명을 들으셨는가? 작성 과정에 왜 저는 배제되었는가? 가족 전원의 합의 없이 진행된 절차가 적법한가? 병원윤리위원회는 이 사안을 검토했는가? 저는 더 이상 감정적인 막내딸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물어보고 제대로 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형제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큰오빠는 회사 일이 있다고 했고 다른 형제들도 각자 바빴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딸입니다. 아,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간호사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자세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 예약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상담은 그날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후 2시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그리고 병원 의료사회복지사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게 작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설명을 들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호자분 중 한 분이 동행하셨고 저희 쪽에서 안내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95세이시고 청력과 시력이 많이 약하십니다. 그 상태에서 의향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확인하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본인이 서명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 질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옆에서 설명해 드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보호자가 누군지는 확인하셨나요? 그 보호자가 다른 가족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건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환자 본인의 서명이 있고 가족 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 대표라는 게 누가 정하나요? 저는 왜 배제됐나요? 보통 장남분이나 배우자분이 대표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관습인가요? 관습이 법보다 우선인가요?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70년 동안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지막 결정에서 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옳은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자님, 저희도 가족 간의 의견 차이를 중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절차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병원 윤리위원회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요? 내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요청서를 제출한 뒤 저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오빠에게도 언니에게도 누구에게도 저는 조용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하루 2번, 각 10분씩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시, 저녁 6시에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막내.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으실 수 있다는 걸, 어쩌면 아버지도 지금 외로우실 거라는 걸, 형제들은 윤리위원회 요청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가족 전원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큰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미쳤어? 윤리위원회가 뭐야?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오빠, 나는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권리? 무슨 권리? 아버지는 이미 의향서를 쓰셨어.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너 정말 지금 가족들한테 칼 들이대는 거야? 칼이 아니야, 질문이야. 큰오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니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막내야, 오빠들 화났어.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끼리 싸우면 어떡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리위원회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요청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과정에서 환자의 의사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가족 간 합의 절차가 적절했는지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저는 근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아버지의 최근 5년간 진료 기록 청력, 시력 저하 소견, 연명의료결정법, 조문 가족 전원합의 조항,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상담 가이드라인, 제가 아버지를 돌봐온 기록 약 처방전, 병원 동행 기록 등 저는 밤마다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형님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면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손주들끼리도 서먹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래도 나는 멈출 수 없어. 이건 아버지의 존엄에 관한 일이야. 그리고 내 존재에 관한 일이기도 해. 윤리위원회 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뒤 화요일 오후 3시, 병원 본관 4층 회의실. 저는 그날을 위해 옷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단정한 헤어스타일.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준비된 사람이야. 윤리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 보이는 60대 남성 의사, 간호부장, 의료사회복지사, 외부법률자문위원, 그리고 환자 권익 옹호위원. 총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큰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자 김정환님의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건입니다. 먼저 요청인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환자의 막내딸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95세이시고 지난 6월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작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작성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95세 고령이시고 최근 5년간 청력과 시력이 크게 저하되셨습니다. 이 자료는 아버지의 진료 기록입니다. 저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둘째,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에 따르면 환자가 의향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상태여야 합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그런 설명을 제대로 들으셨는지 의문입니다. 셋째, 만약 환자의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넷째, 저는 지난 30년간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아버지를 돌봐온 기록입니다. 약 처방 전, 병원 동행 확인서, 반찬 배달 영수증 등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정권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결정 과정에 제 의견이 반영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을 마쳤습니다. 위원장이 큰오빠를 향해 물었습니다. 보호자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오빠는 불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서명하셨고 병원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동생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작성 과정에 다른 가족들과 상의는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급하게 결정하신 거라 그때 제가 혼자 동행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는데 병원에서 의향서 작성을 권유했고 아버지께서 그냥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법률자문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사전에 가족회의나 충분한 논의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환자 권익 옹호위원이 질문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의향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확신하십니까? 큰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담당 의료진에게도 확인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큰오빠와 마주쳤습니다. 만족해? 큰오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뭐, 가족 망신시키고 싶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끼리 법정 싸움이라도 하자고? 법정이 아니야. 이건 병원 내부 절차야. 똑같아. 넌 지금 우리 가족에 칼을 꽂은 거야. 큰오빠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 이후 가족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둘째 오빠 막내야,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셋째 오빠 형님한테 왜 그래? 형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언니 막내야, 오빠들이 화나셨어. 전화 좀 해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막내야, 너 정말 이러는 거야? 언니, 나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거야. 잘못됐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 큰오빠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서 서류 작성한 게 잘못이야? 언니도 그 사실 몰랐잖아. 몰랐어도 상관없어. 오빠가 알아서 했으면 됐지. 왜 상관없어? 언니도 딸이잖아. 언니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야, 나는 시집간 딸이야. 오빠들이 아버지 일 알아서 하는 게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시집 갔다고 아버지가 남이 돼? 남이 아니지. 근데 원래 그런 거잖아. 집안 큰일은 아들이 결정하는 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 지금 21세기야. 그게 무슨 조선시대 말이야. 조선시대든 뭐든 그게 현실이야. 막내야, 너 혼자 싸워봤자 너만 손해야.
그냥 오빠들한테 사과하고 마무리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 아휴, 답답해. 넌 왜 그렇게 고집이 세? 그러니까 시집살이도 힘들었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나 끊을게. 막내야, 막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계속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랑 완전히 틀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물러서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무엇을 후회하는데? 내가 투명인간처럼 살았다는 걸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옆에 있을게. 저는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이었으니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의료사회복지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윤리위원회에서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의 의향서 작성 과정에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보완이요? 환자분께서 의향서를 작성하실 당시 충분한 상담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가족 간 합의 절차도 미비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현재의 의향서는 보류됩니다. 환자분의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가족 전원이 참여하는 재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족 전원. 드디어 제 존재가 인정받은 겁니다. 일주일 뒤 가족 전원이 모였습니다. 큰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언니, 그리고 저. 병원 상담실에는 담당 의사, 의료사회복지사, 그리고 완화의료 전문 간호사가 동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의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자발호흡은 불가능합니다. 윤리위원회 검토 결과 기존에 작성된 의향서는 절차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환자분의 의사를 가족분들께서 함께 추정하고 합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큰오빠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큰오빠를 봤습니다. 작년에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의향서 작성을 권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냥 해야지 하셨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옆에서 서명란만 가리켜드렸습니다. 큰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게 뭔지 저도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서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가족들한테 말하면 되겠지 했는데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말하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동생들한테까지 부담 주고 싶지 않았고, 오빠, 그게 부담이 아니에요. 그건 권리예요. 큰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독단적이었어요. 미안해, 막내야. 둘째 오빠도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사실 나도 처음엔 큰형이 알아서 하겠지 했어. 근데 막내 내 말 들으니까 우리가 너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셋째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야, 미안하다. 오빠들이 잘못했다.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언니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했지? 미안해. 언니도. 사실은 섭섭했어. 나도 딸인데 나도 왜 빠졌나 싶었거든. 근데 그냥 참았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막내야,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였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의사를 함께 추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만약 아버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나요? 큰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짐 되는 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둘째 오빠가 이어받았습니다. 맞아요. 평생 내 일은 내가 한다 그러셨죠. 저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은 그러셨어요. 사람은 때가 되면 가는 거다.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다라고.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는 거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환자분께서는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가족분들께서 합의하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겠습니다. 모두 서명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서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5형제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큰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언니, 그리고 저. 우리는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뒤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뒤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호흡이 약해졌고 그렇게 편안히 가셨습니다. 큰오빠가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둘째 오빠, 셋째 오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3일장. 문상객들이 다녀가고 형제들은 함께 상주로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들만 앉았을 자리에 이번엔 언니와 저도 함께 앉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자식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시던 집, 그곳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장, 낡은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우리는 천천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큰오빠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그건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큰오빠가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2023년 5월 10일. 막내가 왔다. 미역국을 끓여줬다. 맛있었다. 2023년 6월 3일. 막내가 병원에 데려다 줬다. 고맙다. 2024년 1월 8일. 오늘도 막내가 왔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은 건 막내가 자주 와서 그런 것 같다. 큰오빠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적으셨구나. 수첩에는 제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올 때마다 기록하셨던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큰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막내야, 미안하다. 오빠가 너를 너무 몰랐다. 아니에요, 오빠. 아니야. 형이 잘못했어. 아버지는 너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오빠는 너를 무시했어. 큰오빠는 울먹였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우리 형제들 제대로 형제하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형제들은 달라졌습니다. 큰오빠는 정기적으로 형제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라도 자주 보자. 아버지 안 계시니까 우리가 더 챙겨야지. 둘째 오빠는 제게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막내야, 요새 어때? 건강은 괜찮아? 셋째 오빠는 명절 때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막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저는 그런 변화들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냥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존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 가족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선택을 원하실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대신 하게 될까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을. 형이니까, 오빠니까, 아들이니까, 시집갔으니까. 그런 이유들이 어느새 누군가를 지우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하지만 가족은 위계가 아닙니다. 가족은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아파하는 관계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족 모두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의견을 나누고 모두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남긴 교훈은 남았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제 서로를 다르게 대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미루지 마세요. 오늘, 지금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원하나요? 그 대화가 어색하고 무겁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서로를 원망하며 보내는 것보다 미리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연명의료 결정서에서 제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 자리에 제 이름을 새겼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 안에서 제 존재는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의 존재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실 때 조용히 물어보세요. 우리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그 시작이 어렵지만 그 시작이 당신 가족을 지킵니다. 사랑한다면 대화하세요. 아낀다면 준비하세요. 존중한다면 함께 결정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